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의 김승재입니다. 지난주에도 연합뉴스TV에선 다양한 뉴스를 발빠르게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먼저 한 주간의 주요 뉴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직권 남용 등 위증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연 평균 668명 증원하여 한 주간 보도 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 TV를 말한다 김홍태입니다. 와이드 08에서는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이 재작년 말 기준 430조 원을 넘겼지만 연평균 2%대의 저조한 수익률로 노후 소득보장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노사정이 제도 도입 20년 만에 퇴직연금 구조를 개편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퇴직자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퇴직연금이 지난 2005년 도입됐는데요. 2012년 이후 신설된 사업장은 도입이 의무화됐지만 2024년 기준 도입률은 26.5%에 그치고 있다고 합니다. 300일 이상 사업장 도입률이 90%를 넘긴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은 10% 남짓 불과해 사업장 규모에 따른 격차도 여전하며 강제성이 없다 보니 중소기업들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도입을 미뤄왔다고 합니다. 연평균 2%대에 머물고 있는 퇴직연금의 수익성도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었고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 노사정이 모든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뜻을 모았는데요. 수익률 제고를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도 본격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처럼 특정 기관에 맡겨 자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근로복지공단이 중소기업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퇴직연금 푸른 씨앗의 3년 누적 수익률은 26.98%에 달했다고 합니다. 제도 도입 20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합의가 임금 체불 완화와 낮은 수익률 제고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다만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등 제재 수단을 못 받지 않아서 영세 사업자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지, 또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11개월만 근무하게 하는 꼼수나 퇴직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은 과제로 지적된다고 전했습니다. 이 보도는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와 수익률이라는 핵심 지표를 제시하며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짚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데요. 특히 대기업과 영세 사업장 간 도입률 격차, 연평균 2%대에 머문 저조한 수익률을 함께 다루고 있어서 노후소득 보장 기능이 왜 약화됐는지를 명확히 설명한 점은 좋았습니다. 노사정 합의를 통해 단계적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이라는 해법을 제시한 것도 정책 흐름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됐습니다. 다만 제도 개편이 실제 근로자 개인에게 어떤 변화로 체감될지 이에 대한 설명은 다소 부족해 보이는데요. 기금형 퇴직연금이 기존 개인 운영 방식과 어떻게 다른지, 수익과 위험은 어떻게 관리되는지 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사례를 통해 보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영세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재정 지원이나 세제 혜택 방안, 플랫폼 노동자와 단기 근로자 보호 대책도 함께 짚었다면 방송이 좀 더 유익했을 것입니다. 시청자들은 퇴직연금이 회사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노후 자산이라는 인식을 갖고 가입 여부와 운용 현황을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를 전하고 싶습니다. 6.3 지방선거가 4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선거를 앞두고 AI를 활용한 딥페이크 범죄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면서 AI를 활용한 선거운동에도 엄격한 제한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말 김민석 서울 강서구 의원에게
음란물에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과 함께 5만 USDT, 7,200만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요구하는 협박 메일이 발송되어서 서울 강서경찰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그초의원 협박 사건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다고 합니다. 선거철만 되면 이처럼 AI를 이용한 딥페이크 합성물이 고개를 들곤 하는데요. 그러나 특정 후보를 당선이나 낙선시키려는 목적으로 영상을 조작할 경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될 수 있으며 영상뿐 아니라 출마 예정자를 조롱 비방하는 이미지를 AI로 만들거나 온라인에 유포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선거운동에 AI 영상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제한이 있는데요. 선거일 90일 전인 3월 4일까지는 AI 활용이나 문구를 명시하면 허용이 되지만 3월 5일부터는 전면 불법으로 간주되는데요. 이번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범죄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경찰도 단속을 강화했는데요. 경찰은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 등에 선거사범 수사 전담팀을 꾸리고 2,100여 명을 편성해 선거범죄에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라고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AI 딥페이크 범죄라는 시의성이 높은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협박 사례를 제시해 문제의 심각성을 확실하게 보여줬는데요. 공직선거법상 처벌 기준과 AI 선거운동 제한 시점도 명확히 설명하고 있어 시청자들에게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3월 5일 이후 전면 금지라는 핵심 정보를 짚어준 것은 선거 관계자뿐만 아니라 일반 유권자에게도 중요한 안내로 보입니다. 그리고 딥페이크 범죄를 접했을 때 후보자나 시민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이에 대한 신고 절차와 증거 확보 방법 등에 대한 안내도 조금은 필요해 보였습니다. 또한 AI 활용이 전면 금지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조금 보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선관위, 경찰의 단속 계획과 기술적 대응 방안,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등도 함께 다룬다면 방송의 깊이가 더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선거 기간 중 자극적인 영상이나 이미지를 무심코 공유하지 말고 출처와 사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멘트도 필요해 보였습니다. 뉴스 1번지에서는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이틀 만에 발생한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로 재판에 넘겨졌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첫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되었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의정부지법은 지난 10일 선고 공판에서 삼표그룹의 규모 등에 비추어 정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의무를 구체적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혜에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와 삼표산업 법인도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2022년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혐의로 기소됐었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보도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첫 사례라는 상징성을 짚었고 1심 무죄 판결의 핵심 이유를 비교적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원이 실질적, 구체적 의무이행 주체가 누구인가를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을 소개해 판결의 취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다만 무죄 판결이 곧 사고에 책임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단지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과 이번 판결이 향후 유사 사건에 어떤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지는 짚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번 판결을 단순한 무죄로만 받아들이기보다는 앞으로 사회의 중요 이슈인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어떻게 자리 잡을지 지켜봐 달라는 마무리 멘트도 필요해 보였습니다. 뉴스 현장에서는 설 명절이 바로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올해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20% 넘게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습니다. 기자는 시장을 다녀왔는데요. 알뜰하게 명절을 준비하려는 시민들이 몰리면서 전통시장 골목에도 모처럼 화기가 돌았다고 전했습니다. 구름 인파가 몰려들자 상인들도 대목을 실감합니다. 이건희 전통시장 정육점 상인은
작년 추석보다 조금 더 팔리고 있다며 꽉 차서 손님들이 못 움직일 정도라고 했습니다. 서울 중구구민 양혜자님은 삼겹살, 소고기, 국거리, 목살을 샀는데 많이 저렴하다면서 마트는 잘 안 가고 명절에는 이쪽으로 많이 온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전통시장에서 차례상을 준비하는 데 드는 비용은 대형마트보다 22%나 더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채소류와 수산물, 육류 모두 전통시장이 가장 저렴해서 특히 도라지와 고사리, 동태포, 대추는 대형마트 가격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올해 쌀값이 작년보다 20% 가까이 오르고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차례상 비용이 모두 4% 넘게 상승하는 등 물가 부담은 여전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설 성수품 확대 공급과 1,068억 원 규모의 할인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는데요. 정부는 명절을 앞두고 체감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설 명절을 앞둔 민생 현장을 생생하게 담아내며 시청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좋아 보입니다. 기자의 현장 취재와 시민 상인의 목소리를 함께 전해 전통시장의 분위기와 체감 물가 상황을 구체적으로 전달한 점도 긍정적인데요. 특히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20% 이상 저렴하다는 수치를 제시해 시청자들의 주의를 끌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할인 지원 관련하여 어떤 품목을 중심으로 장을 보면 더 절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간단하게라도 전통시장 이용 방법이나 전통시장 촉진을 위한 온누리 상품권 등을 활용 방안을 언급했더라면 더욱 좋았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 및 평가해보는 시간이죠. 캠퍼스 TV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정미연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미연 학생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했습니까? 네, 저는 매주 일요일에 방송되는 연합뉴스TV 스페셜을 모니터링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착한 가게와 잘하는 기업에는 기꺼이 소비로 응답하고 잘못된 기업에는 함께 분노하는 소비자의 선택을 조명합니다. 그런데 국민의 분노와 응원이 지나간 뒤 그 자리에 선 기업들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소비자들이 마음 놓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정부와 사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그의 답을 차분히 짚어봅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지난해 약 3,40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 이후 안일한 대응을 보이며 여론을 심각하게 악화했는데요. 개인정보 유출 등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는 사고뿐만 아니라 열악한 근로 환경과 근로자에 대한 갑질, 도덕성 문제 등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렇다고 소비자들이 항상 항의만 하는 건 아닙니다. 착한 기업엔 적극적인 구매로 응원을 보내기도 하는데요. 쌀과자 공장이 있는 전남 장성군으로 향합니다. 포장된 쌀과자의 뒷면에 독도는 한국당이라고 적힌 한반도 지도가 보입니다. 쌀과자 업체 대표 김정광 씨는 주된 소비층인 아이들이 과자를 먹으며 독도는 우리나라 땅이라는 걸 자연스럽게 기억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구성했다고 말하는데요. 지난 2024년엔 이 디자인으로 인해 일본 수출이 무산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표 김정광 씨는 해당 문구를 빼는 대신 일본에 수출하지 않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이 사연이 방송과 SNS를 통해 유명해지면서 소비자들의 이목이 쏠리기 시작했는데요. 순식간에 무산된 수출 물량보다 훨씬 더 많은 주문이 밀려들었다고 합니다. 이어서 응원을 원동력 삼아 활동하고 있는 경남 창원의 한 착한 식당으로 향합니다. 이곳은 학교 급식이 없는 방학 중에만 영업하는 식당입니다. 단돈 500원으로 매일 메뉴가 바뀌는 푸짐한 식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곳인데요. 맞벌이 부모님으로 인해 혼자 끼니를 챙기기 어려운 초등학생부터 방학에도 어김없이 학업을 이어가는 중고생까지 든든한 한 끼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역 보조금이 끊기며 한 차례 운영이 중단되기도 했는데요. 이런 사연이 알려지자 지역의 독지가와 시민의 후원으로 운영이 재개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기업과 착한 가게에는 기쁜 마음으로 돈을 쓰지만 그 반대엔 불매운동으로 나섭니다. 최근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자발적이고 즉흥적인 불매가 잦아지고 있었는데요. 전문가는 SNS를 통해 급격하게 확산하면서 불매운동의 파급 효과가 굉장히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생활 속 깊이 자리한 서비스나 제품의 경우엔 상황이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주요 통신 3사에서 모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지만 사실상 대체 통신사가 없어 통신사 이동도 무의미하고요. 지난 2021년 쿠팡 불매운동 당시에도 정작 매출엔 타격이 없어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쉽게 말해 기업은 고객들에게 보상이나 조치하지 않아도 결국 우리에게 올 거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건데요. 최근 쿠팡 해킹 피해자들도 손해배상 청구에 관심을 가지며 약 50만 명이 모였습니다. 국내에서 제기된 공동소송 중에서 가장 큰 규모지만 해당 사태 피해자가 3,370만 명이라는 걸 감안하면 많다고 할 순 없습니다. 긴 소송 기간과 적은 배상액, 변호사 수임료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은 게 그 이유인데요. 미국에선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이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도 전체 피해자가 함께 배상받을 수 있는 건데요. 2022년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집단 소송에서 약 1조 원 규모의 합의금이 책정돼 강력한 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집단소송법 도입에 관한 논의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재개 반발로 무산됐는데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와 여당은 상반기 중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인 한국식 단체 소송은 소비자 단체와 공익 단체만이 소송을 주최하고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만 판결 효력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소비자에게 피해를 미친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묻기 위해 징벌적 과징금도 함께 강화합니다. 기업을 움직이는 건 바로 소비자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불편을 감수하는 자발적 노력만으론 한계가 있는데요. 잘못한 기업이 제대로 반성하고 책임지게 하는 법과 제도를 설계해야 할 때임을 강조하며 영상은 마무리됩니다. 자, 모니터링한 내용 잘 봤습니다. 미연 학생 이번 연합뉴스 TV 스페셜 보면서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네, 저는 기업이 제대로 반성하고 책임지게 하는 법과 제도를 설계해야 할 때라는 말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기업을 움직이게 하는 힘은 분명 소비자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점도 분명한데요. 더 나은 소비 환경을 위해 소비자들은 꾸준히 행동해왔고 이제는 그 움직임을 정부가 뒷받침하며 보다 체계적인 제도로 이어가야 할 시점입니다. 네. 앞으로는 소비자가 고민하지 않아도 마음 놓고 기꺼이 소비할 수 있는 기업과 그에 걸맞은 소비 환경이 구축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네,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어방송예술대학교 정미연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국 정부가 한국에 대한 관세 재인상 카드를 꺼내들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언론은 트럼프 정부의 이 같은 관세 압박을 놓고 다양한 해석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오늘 TV와 비평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인천대학교 안호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 26일이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우리 국회에 대미 투자 특별법이 지연되는 게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관세를 올리겠다고 했다가 또 하루 만에 협상 가능성을 내비치려면서 오락가락 행보를 좀 보였는데요. 먼저 관세 인상 압박의 배경 또 의도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언론이 어떻게 분석을 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관세를 합의 이전 수준으로 원상 복구하겠다고 일방 선언한 지 하루 만에 네.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겠다며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죠. 예. 실제 관세를 인상하기보다는 압박을 통해 한국의 대미 투자 속도를 높인다는 전략이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입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최근에는 실제 관세를 올리기 위한 관보 개제 움직임도 있어 상황을 낙관하기는 어려운데요. 예. 관보 개제는 미국의 행정 조치가 단순한 선언을 넘어 법적 효력을 갖춘 공식 절차로 진입했음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첫째로는 한국 국회의 입법 지연에 대한 실질적인 압박으로 보고 있고요. 예. 둘째로는 에너지 투자, 디지털 규제 완화 등 추가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트럼프식 흔들기 전략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단순 관세를 넘어 안보 자산까지 협상 테이블에 올리려는 예. 미국의 우격 다짐식 태도에 대해 언론은 우려 섞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중앙일보는 1월 28일자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협상 카드로 활용해온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상대국을 압박해 더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기 위한 고도의 전략으로 풀이했습니다. 예. 최근 보도에서는 관세 압박이 단순한 무역 문제를 넘어 안보나 디지털 규제 등 다른 현안과 결부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일보는 2월 7일자 사설에서 대미 투자와 안보를 연계하는 미국의 움직임을 지적하며 미국이 자국 투자 약속 조기 실행을 위해 외교 안보 협력 분야까지 압박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징후를 지적했습니다. 예. 조선일보는 이보다 상황이 복잡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는데요. 패키지 협상을 하는 트럼프 대통령 특성상 쿠팡 이슈를 비롯해 온라인 플랫폼법 추진 등 미국 기업에 대한 부당 대우와 관련한 이슈가 따로 가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여기에 대해 강경한 이민 단속 등으로 미국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몰려있는 상황에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는 인상을 주려는 의도로 깔려 있다고 봐야 한다는 분석도 설득력 있게 다가옵니다. 그렇군요. 뭐 복잡한 셈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콕 집어서 우리 국회의 입법 지원을 문제 삼았기 때문에 정치권도 이제 그야말로 크게 술렁였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여야의 입장 차이를 보도한 내용들이 많았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 이유로 지목한 대미 투자 특별법은 지난해 11월 26일 발의 후 여야에서 총 6건의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의 상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예. 여야의 입장차로 논의가 어려웠기 때문인데요. 동아일보는 예산 기능을 갖고 있는 국회의 비준 없이 3,500억 달러를 투자할 수 없다는 야당의 입장과 예. 미국은 비준하지 않는데 우리만 비준해서 구속력 높은 조약으로 격상시키는 것은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여야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예. 여러 언론에서 이와 같은 여야의 엇갈린 입장을 인사들의 발언을 인용해서 보도하고 있었고요. 예. 여당은 그런 와중에 법 통과 전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등 예.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지난 4일 여야가 대미투자 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9일부터 한 달간 가동하기로 합의하면서 예. 국민의힘이 주장해온 비준 동의 절차는 다루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여야가 국익을 위해 힘을 모은 모양새입니다. 언론은 여야가 국익 앞에서는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문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책임 전가의 급급한 모습을 우려 섞인 시선으로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예. 중앙일보는 앞서 언급한 1월 28일 사설에서 국회도 정쟁을 멈추고 정부와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트럼프의 압박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태도를 경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오래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장기전까지 대비를 좀 하면서 차분하게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인데 언론도 정부 대응에 대해서 다양한 평가와 조언들을 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 선언 이후 정부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을 비롯해 미국에 급파했지만 아직 뚜렷한 결론에 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지난 3일에는 조연 외교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 자리에서 대미 투자 입법 지연이 고의가 아님을 설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네. 정부가 차분하고 장기적인 대응을 강조하고 있지만 언론은 정부의 정세 판단이 아니랬다는 비판과 함께 보다 치밀하고 다각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동아일보는 1월 29일자 기사에서 정부 내부에서도 극단적 방식을 불사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특성을 고려하면 대응이 아니랬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특히 미 연방대법원의 관세협상위원 결정을 기대하며 시간을 보낸 것에 대해 안일한 예측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관세 재인상이 기정사실화된 이후에야 고위급 인사를 파견하는 방식에 대해 실효성의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네. 동아일보는 2월 2일자 사설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이른바 통상 투톱 방미 성과가 양국 간 오해를 해소했다는 수준에 그쳤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네. 오히려 미국 측이 이미 관보 개제를 준비하는 등 실질적 조치에 착수한 상황에서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입니다.
매일경제신문은 미국이 관세를 명분으로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이나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중단 등 디지털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 예. 국내 산업 생태계 보호와 통상 이익 사이의 정교한 득실 계산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언론은 정부의 차분한 대응이 자칫 무대응이나 안일함으로 비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법안 통과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이고 계산된 치밀한 전략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관세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트럼프식의 수법은 이제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새삼스럽지도 않습니다만 임기 내내 유사한 압박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대로 해법도 그렇고 어떤 전략이나 대응이 필요할 텐데 주목할 만한 보도가 좀 있었습니까? 네, 언론은 이번 관세 위협이 단순한 무역 수지 문제를 넘어 한국의 특정 정책 변경이나 추가적인 이권 확보를 위한 청구서의 성격이 짙다고 분석합니다. 예. 즉 관세는 명분일 뿐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는 것이죠. 트럼프 2기 행정부 내내 이러한 거래적인 압박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예. 감정적 대응보다는 철저한 손익계산에 기반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겉으로는 대미 투자 지원을 문제 삼고 있지만 실제로는 물밑에서 에너지 사업권이나 디지털 시장 개방 같은 실질적인 요구를 관철시키려 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예. 예를 들어 한겨레 신문은 2월 4일자 기사에서 미국 정부가 최근 우리 측에 에너지 분야 사업을 제1호 재미 투자 사업으로 제안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는 기존에 거론되지 않았던 새로운 요구로 예. 관세 압박을 지렛대 삼아 자국 에너지 산업의 이익을 챙기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그렇군요. 구글이나 애플 등의 미국 빅테크 기업의 이익을 위해 한국의 디지털 규제 장벽을 허물려는 시도라는 것입니다. 예.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에 대해 주요 언론들은 한미 동맹이라는 당위론에만 호소해서는 트럼프의 거래적인 본능을 당해낼 수 없다고 지적을 하면서 예. 냉정한 협상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예. 한겨레 신문은 2월 3일자 사설에서 개별 사안마다 끌려다니기보다 예. 에너지 투자나 조선업 협력 등 우리가 줄 수 있는 것과 관세 면제, 안보 확약 등 받아야 할 것을 묶어서 통큰 거래를 시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랬군요. 연합뉴스는 상당히 자세하게 이 문제에 대해 분석 기사를 내놨는데요. 예. 한국, 일본, 대만은 유럽연합이나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처럼 집단적 협상력을 갖추지 못해 상대적으로 미국의 압박에 노출되기 쉽다면서 네. 트럼프 대통령이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할 때 강경 메시지를 내놓을 요인이 커질 수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을 보도했습니다. 그랬군요. 해당 보도에서는 한국은 환율 안정이라는 제약 속에 예. 연간 200억 달러 상환의 대미 투자를 해야 하지만 네. 미국은 빠른 투자를 요구하기 때문에 투자 프로젝트가 실제로 진행되는 단계에서는 이해 충돌이 지금보다 더 빈번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예. 따라서 정부와 기업 모두 이제 관세 리스크를 일상적인 리스크로 받아들이고 예. 대비해야 한다는 건데요. 정부는 장관급 셔틀 외교와 실무 협의를 통해 미국의 불만을 사전에 관리하고 예. 기업들은 고부가가치의 차별화 제품 위주로 수출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분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은 무엇보다 사실 초당적인 협력이 가장 필요할 때인 것 같은데요. 끝으로 관련 보도를 어떻게 보셨는지 짚어주시고 또 언론이 해야 할 역할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언론은 현재 위기 상황에서 정치권이 내탓 공방을 벌이는 형태를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네. 뒤늦게나마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협치의 물꼬를 튼 점에 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언론 보도의 핵심은 내부 분열은 곧 협상력 저하로 이어진다는 경고입니다. 예. 국민일보는 한 정부 소식통을 인용하면서 미국도 우리 국회 사정을 이미 뻔히 깨뚫고 있다며 정치권의 분열이 협상에 불리하게 적용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예. 언론은 지금이 누구 탓을 할 때가 아니라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야 할 때라고 입을 모읍니다. 네. 여야가 구성하기로 한 특별위원회가 단순한 보여주기식 기구가 아니라 실질적인 입법 성과를 내는 비상해결 기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언론의 공통된 주문입니다. 그렇군요. 이번 사안에 대해서 언론이 정치권에게는 정파의 이익보다
국익을 우선시할 것과 예. 보다 정부에게는 정교하고 치밀한 전략적 접근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띄입니다. 네. 한국의 미래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안인 만큼 이념적인 접근보다는 실익을 우선시하는 태도는 칭찬하고 싶습니다. 다만 이 사안뿐 아니라 다른 사안을 보도할 때도 이런 모습을 좀 더 자주 볼 수 있었으면 예. 한국 정치의 양극화를 좀 더 덜해지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언론이 기억할 내용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인천대학교 안호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옴부즈맨 제작진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 TV 홈페이지 내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죠. 여러분 고맙습니다.